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이지원입니다.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태연 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태연 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을 위해서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불법 다단계 사기 민사적 구제 방법은 소속사와의 전속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요. 해외 체류 중에도 이혼 가능할까요? 시행사의 계약 불이행, 계약 해지 사유될까?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요, 판결록입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고 나는 화제의 판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이제 지인 능욕방이라고 불리는 방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미성년자 등에 대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20대 남성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한 그 사례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딥페이크 성착취 범죄는 몇 년 전부터 등장한 정말 악질 범죄 아니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든 건가요? 네, 이제 해당 피고인은요, 텔레그램 채널 참여자들에게 피해자들의 사진이나 이름 등 이제 개인 정보를 수집을 했고요. 그 이후에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들어서 유포한 혐의가 기소가 되었는데요. 아동 청소년 대상 영상물이 92개 정도이고, 그리고 성인 대상 영상물은 1275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네. 이제 검찰에서는 포렌식과 계좌 추적 등 보안 수사를 통해서 해당 피고인이 제작 유포한 허위 영상물 1069개를 추가로 확인을 했고 함께 기소를 했다고 합니다. 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잖아요. 정말 엄벌에 처했으면 좋겠는데요. 1심 재판부의 판단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이제 말씀 주신 대로 해당 사건에서는 피해자로 미성년자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1심 재판부는요, 지난 1월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와 그리고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과 각 3년간의 체업 제한에 대한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네. 1심 재판부에서는요, 이 사건 범죄는 사람의 얼굴 촬영물을 가공해서 성적 도구 혹은 희화한 대상으로 삼아서 잘못된 성인식을 확대 재생산하는 해악이 상당한 범죄라고 이제 판시를 했고요. 네. 특히 피해자가 이제 다수인 점, 그리고 범행이 상당 기간 걸쳐서 반복됐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이제 판시를 했는데요. 이어서 디지털 매체의 이제 특성상 영상물이 유포가 되면 일일이 이제 찾아서 삭제하기가 어려운 점, 그리고 추가 유포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명시를 하면서 피해자가 다수인데 아직도 피해를 인지하지 못한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해당 피해자가 차후에 해당 피해를 인지하게 되는 경우에 고통을 겪게 될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이를 양형에 고려할 수 없다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디지털 매체의 특성상 영상물 유포가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피해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피해자가 많을 것 같고요. 정말 딥페이크 범죄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1심에서 2년 6개월형을 받은 당사자도 검찰도 모두 항소를 했고 그 항소심 결과도 나왔죠.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제 양측이 모두 항소를 진행을 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검찰 및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을 했습니다. 네. 근거로 이제 원심과 비교해서 양형 조건이 변한 것이 없고 1심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네, 이 딥페이크 범죄가 이제 막 이슈화가 되고 있는 범죄이긴 합니다만 합성 영상물 제작 건수가 1000여 개가 훨씬 넘고요. 미성년자 피해자도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2년 6개월형의 선고가 과연 적절한가 의문 품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제 해당 관련된 건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율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유사 사건들에서 법정형 자체가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이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이 되어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2년 6개월이라고 하면 약간 중간 정도에 못 미치는 형이기는 한데요. 네. 뭐 아주 높다거나 중하다고 할 수는 없고 다만 또 너무 약한 처벌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뭐 그런 형량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동문 지인의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하고 또 SNS에서 지인 능욕방을 만들어 유포하는 범죄가 정말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검거된 사례가 있죠. 네, 이제 관련 사건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또 다른 사례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요. 대학 동문이나 이제 지인들의 여성의 얼굴에 나체 사진을 이제 합성을 하고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라고 하는 곳에 이른바 지인 능욕방을 통해서 유포한 일당이 이제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반포 등의 혐의로 구속 입건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해당 이제 피의자들의 경우에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이제 8월까지 성범죄물을 90차례나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해당 텔레그램 개설한 지인 능욕방을 통해서 270여 차례 이제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요. 이제 조사 결과 피의자는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딥페이크 기술이나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대학교 동문 여성 17명의 얼굴에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이제 합성하는 방식으로 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자 중에는 대학 동문뿐만이 아니라 뭐 피해자의 일당이나 지인이나 혹은 뭐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네. 하는데요. 네. 일단 관련해서 경찰은 이 수사기법을 피의자들이 연구하면서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그리고 이제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텔레그램을 철저히 이용을 했다라고 네. 이제 조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인 능욕방에서 신상 정보가 유출된 피해자에게 딥페이크 사진을 보내는 등 2차 가해가 또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네, 이제 또 다른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요. 또 한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지인 등의 SNS 일상 사진을 바탕으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서 공유하거나 이제 유출된 딥페이크 피해자 신상 정보로 음란한 사진을 보낸 2명이 이제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이랑 그리고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제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 운영자와 그리고 가해자를 각 구속 송치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해당 피고인 A씨라고 하는 운영자는 지난해 5월부터 약 1년간 자신이 개설한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에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11명의 SNS 일상사진을 합성해서 딥페이크 이제 불법 영상을 264개를 이제 공유를 했다고 하고요. 네. 약 200명이 모인 이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피고인 A씨가 만든 불법 합성물 중에서 11개가 또다시 다른 외부로 유출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고인 A씨가 텔레그램 방에 이제 회원들에게는 가입이나 불법 합성을 다운로드 대가로 이제 뭐 돈을 받지는 않았다고는 다행히 하는데요. 그리고 피고인 B씨는요, 2023년 8월부터 10개월 동안 한 텔레그램 이제 지인 능욕방에서요, 사진 이름, 연락처 등 신상 정보를 알게 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피해자에게 텔레그램을 통해서 음란한 사진을 보내고 발신번호 제한 표시로 이제 전화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불법 합성물을 제작하는 행위도 모자라서 유포하고 2차 가해로까지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인식이 좀 더 진중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더 큰 범죄인지에 대해서 엄중하게 바라보고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실제로 이제 딥페이크 영상물 같은 경우에는 실제 어떤 사람에 대한 범죄라기보다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네. 하는 거다 보니까 이 범죄를 저지르는 분들이 조금 더 범죄에 대한 의식이 좀 낮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이걸 따라서 지금 법조문들이 처벌 규정을 마련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로 많은 병의를 통해서 적발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텔레그램처럼 서버가 해외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건들이 조사가 되고 처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례를 통해서 좀 경각심을 불어일으키고 이런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N번방으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말 엄연한 범죄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엄격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겠고요. 또 의도적인 시청이나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판결록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화상담 연결되어 있는데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네, 작년 달에 네, 이제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 업체 네, 그쪽으로 이제 형사 고소장을 제출을 해서 네, 네, 지금 이제 대표만 제외하고 저는 모집책 임직원 전부 다 이제 조사 완료했고, 네, 근데 이제 그 송치 여부는 알 수가 없어요. 네, 네, 지금 이 타이밍에 네. 민사소송을 조금 제기하고자 하는데, 네, 그런 좀 솔루션하고, 네, 그리고 이제 누구를 상대로 조금 하는 게 효율적인지, 네,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네, 그렇습니다. 네. 불법 다단계 사기 정말 마음고생이 저기 심하실 목소리가 것 좀 작게 같습니다. 들리는데. 네, 지금은 잘 들리시나요? 지금 네. 괜찮으세요? 네. 네네. 네, 사연 잘 들었고요. 옆에 김태현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태현 변호사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말씀 주신 내용은 잘 전달을 받았고요. 지금 그러면은 피해 금액이 약 얼마 정도 되시는 상황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900만 원입니다. 900만 원이시고, 네. 그리고 지금 유사수신 혐의라고 하셨는데, 다른 피해자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다른 네. 피해자분들은 어떻게 되세요?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은 한 4명 정도 있는데 네. 분명 많은 피해자들이 존재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형사, 30명 정도 되지 않나 30명 정도, 네, 되시는 네. 거고, 고소는 이미 하신 거고, 예, 그러신 그렇습니다. 거고, 그러면 지금 그 회사가 법인인 거죠? 법인 맞습니다. 네네, 그러신 거고, 거기 지금 관계자분들이나 혹시 뭐 재산 파악이 되는 분이 있으세요? 연락했던 분이라든지.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네네, 뭐 재산이 어떻다더라, 뭐 이런 거 들으신 거나. 구체적인 거는 제가 알 수가 없는데 네. 그 SNS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엄청난 이제 부정 재산이 있지 않나. 왜냐면은 막 슈퍼카를 막 7, 8대 끌고 다니고. 그래요? 네. 전부 다 이제 사기친 돈이죠. 근데 일단은 이거를 막 피해자분들이 다 같이 막 단체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왜냐면 금액이 아주 크지 않다 보니까 소송 진행하는데 부담이 되시니까 뭐 전체 다 같이 해서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하시는 경우도 많으신 것 같긴 한데, 네네. 결국에는 이제 민사소송은 어쨌든 빨리 진행을 하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왜냐하면 일단은 판결문이 있어야 이 사람들의
남은 재산들을 찾아가지고 집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늦어지면 배상이 될 게 다 되고 나한테만 제일 마지막에 올 수도 있는 거라 뭐 네. 그때는 여력이 없을 수도 있는 거고, 특히 이제 형사 고소를 한 게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되게 되면 사실 이제 뭐 변호인도 변동이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뭐 피해 합의도 하는 경우가 생길 텐데, 그러면 금전적으로 피고인들이 소모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네. 합의에 대해서 조금 쉽게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만약에 금전적인 피해 배상을 빠르게 받으시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저는 민사는 좀 빨리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네네. 그래서 저도 그러한 생각에 네, 이거를 알게 됐고 이제 문의를 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일단 나 홀로 진행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네네. 또 다른 피해자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네네. 대표나 임직원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보고, 네. 네, 그렇습니다. 아, 네, 그런데 네. 개인적으로 하는 게 것보다는 좀 단체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저는 그래 판단하거든요. 아, 네, 그건 뭐 사실 판단하기, 왜냐면 이게 단체로 진행했을 때 장점이 있고, 혼자 했을 때 장점이 있는데, 혼자 하면은 좀 신속하게 의사결정이 되니까 빨리빨리 할 수 있으실 것 같고, 단체로 하면 어쨌든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뭐, 경각심을 갖고 좀 재판부에서 상세히 볼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서, 뭐, 비용이 조금 더 저렴하게 진행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피해금이 아주 큰 금액은 사실 아니라서 사기 혐의가 큰 금액들은 정말 큰 경우도 많아서 조금 피해자분들이 모여서 같이 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기는 해요. 네네. 저는 좀 비용이 작은 편이고요. 네. 다른 피해자들은 뭐 엄청 많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아, 예, 네네. 억대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네네. 그래서 다 같이 뭐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긴 하고, 통상적으로 뭐 유사주신 같은 경우나 혹은 뭐 특경법 사기 같은 사건들은 피해자가 많으시니까 많이 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제가 아는 피해자가 한 4명? 정도. 네. 네. 확실히 아는 사람이 약간 4명 정도고 네. 거의 대부분은 그냥 추정하고 있지 잘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조금 소극적이에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되게 그냥 네네. 없던 일로 하고 싶다 약간 이렇게 나온 사람도 좀 있고. 네네. 그래서 저는 뭐 자기 의사가 있어야 맞아요. 네네. 하는 거잖아요. 네. 일단 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좀 제 피해 보상을 좀 받고 싶고 네네. 그 사람들한테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벌은 받더라도 저는 또 제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된다 생각하고. 네네. 그래서 제 생각엔 일단은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고, 단체로 하시는 건 괜찮지만 뭐 인원이 모아지는 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차피 이게 뭐 10명이야든 뭐 2명이야든 숫자에 따라서 뭐 결과가 확 바뀌거나 그런 사건은 아니라서 그렇게 하시면은 될 것 같고, 우선 그리고 이게 지금 사기의 형태가 대표가 직접 속임수를 쓰는 게 아니고, 보통 그 기망이라는 거는 직원들이 속이고 결국 돈은 이제 대표한테 가고, 이런 구조가 보통 많은데 그렇게 하신 거죠? 여기는 이제 다 같이 이제 공모한 거죠. 그럼 대표랑도 이제 직접. 모집책 있잖아요. 네네. 모집책들도 이제 공범이고요. 네네.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 모아오면 네. 그 본사에서 2주 동안 직접 교육을 시켜요. 네네. 그럼 그때 이제 대표가 나와서 이제 이 상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아, 대표도 직접. 아, 그 그래요. 밑에 이제 이사랑 팀장도 이제 돌아가면서 계속 교육을 하고. 말이 교육이지 세뇌죠, 사실. 아, 네. 네. 그러면 뭐 사실 피고로는 전부 기재를 하시는 게 좋고, 왜냐하면 어떤 분이 어떤 자력이 있을지는 모르는 일이라 가지고 사실 뭐 누구 한 명을 빼거나 뭐 할 수는 없는 거고, 제가 볼 때는 가급적이면 다 진행을 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 지금 설명하신 게 맞다고 하면 아마 전원이 같이 기소가 돼도 기소가 될 거거든요. 근데 네. 이제 가끔 정말 몰랐다라는 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상담 같은 걸 하다 보면 네. 본인은 진짜 몰랐다, 본인 이렇게만 하면 된다고 했다 해서 정말 뭐 그런 걸로 사기 고의가 없다고 해서 빠져나가는 뭐 피해자도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강의하고 적극적으로 뭐 입금을 한다거나 계좌를 관리했거나 이런 분들은 보통 공범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쨌든 민사에서도 그런 범위에 있으신 분들은 전부 기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어쨌든 혼자서 만약에 진행하면 네.
이 임직원들 대표 모집직 상대로 다 하라는 말인가요? 네네, 맞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민사소송을 하시는 거는 하는 건데,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판결문이 나왔을 때도 돈을 줄 의사가 없으면 결국 집행이라는 걸 못 하셔서 돈을 받을 수는 없으신 거거든요. 근데 네. 이제 민사소송을 진행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이자도 받게 되실 거고 금액이 점점 늘어날 텐데, 판결문만 있어도 돈이 없으면 못 받으시는 건데, 가끔 이제 뭐 피고인들 중에서도 본인은 자력이 없어도 뭐 가족이 도와줘서 합의가 된다거나, 그럼 이제 민사소송의 배상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한테서 어떻게 뭐 피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가급적이면은 관여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모두 피고로 기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사소송을요? 네네. 그러면 저기 그 민사소송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 사님 비용이? 아, 네, 그 선임 비용은요, 그, 여기 법률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네. 진행하실 때 이제 뭐 검색하셔가지고, 해당 변호사님한테 개인적으로 전화하셔가지고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피해 금액이 900만 원인데 네. 만약에 소송을 해서 뭐 제 돈 900만 원에 뭐 플러스 알파 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네네. 일단 그런 것도 좀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쵸. 저는 그렇게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네네. 아, 그쵸. 근데 이제 원래는 사실, 보통 이런 뭐 다단계 사기라든 유사수신법 위반 사건들에서는 피해자한테 금전적인 지급이 되는 경우가 사실 많지는 않아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피해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걸 다 배상하고 해줄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그런 행위를 안 했을 거고, 안 할 생각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뭐 민사소송을 하시더라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는 아니에요, 확률적으로는.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소송을 진행을 하실 때 비용을 너무 많이 쓰거나 그런 방식은 별로 추천을 드리기가 좀 어렵고,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낫다고. 네네, 뭐 선임 비용이라든지 뭐 진행한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어쨌든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용을 나중에 알아야. 네네, 그거는 뭐 개별적으로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그건 참고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확실하게 집행이 되는 건들은 사실 비용이 들더라도 뭐 이렇게 다른 방법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이 유사주신 같은 경우에는 피해 회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선은 그런 여기에 절차에 소요되는 추가적인 비용 같은 것도 좀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기 그 부패재산 몰수 제도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거요? 부패재산 몰수 제도. 아, 네네네. 이제 다단계나 이런 식으로 네네네. 이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국가가 나서서 네네. 재산을 찾아준다. 네. 이런 거는 활용이 저희가 좀 될 수 있지 않나요? 근데 그렇게까지 할지를 모르겠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범죄를 계획하고 이렇게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행태는 보통은 그 돈이 어디 갔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가 이제 피해자나 피고인 쪽을 대리를 해도 몇백억을 취득했다고는 하는데 막상 돈이 어딨냐고 하면 모른대, 없대요. 다 써서 없다고 하고 변호사한테도 보통 얘기를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뭐 몰수라는 게 될 수는 있지만 그게 지금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고, 유사주신 같은 이런 다단계 사기는 통상 그런 돈은 보통 다른 곳에 처리를 해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몰수가 쉽진 않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보니까 유튜브로 보니까 그 가압류인가? 네네. 그래서 그 처음에 했던 그 가압류를 신청을 하고 네. 그 이제 또 뭐야 다른 제3자한테 자기가 이제 재산을 빼돌렸을 시 네. 그 돌려놓는 그 사회행위 취소 소송인가? 네네네. 그것도 있고 또 강제 집행 멘탈? 네네. 고소요. 네. 그런 영상 자료를 제가 좀 봤는데 네네. 지금 이 시점 뭐 민사소송도 소송이지만 가압류 신청하는 것도 네, 이제 네, 근데 사실 가압류가 재산이 있을 걸로 생각되는 분이 있으시면은 가압류 하는 게 효과적일 수는 있어요. 근데 통상은 이런 분들이 통장이라든지 이런 흔하게 찾을 수 있는 재산에는 남겨두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차명을 쓴다거나 자기 개인 명의는 없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을 수가 있어가지고, 다만 혹시 뭐 그 중에 아는 계좌번호가 있다거나 재산이 어떤 걸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게 확실히 안다, 그런 경우는 가압류를 선행하셔도 되는데,
가압류 자체도 절차가 필요하고 또 이게 공탁도 하셔야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비용이 또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재산이 있거나 그런 경우는 하시는 걸 추천드리지만 재산이 어딘지도 모르고 뭐 했을 때는 가압류 했을 때는 잔고도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경우 사실 추천드리기 어렵기는 해요. 알겠습니다. 그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 네, 만약에 다른 피해자를 제가 좀 설득을 하려고 하면은 네, 조금 뭐 이렇게도 희망을 줘야 되잖아요. 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보전을 받을 수 있다.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혼자서 진행하는 거면은 뭐 다르겠지만은 또 네, 다 같이 네. 진행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네, 또 그럴 수 있잖아요. 예, 네,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좀 하실 말씀이 아, 있으신가요? 네, 근데 이제 사실 보통은 이 소송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분은 피해가 더 큰데도 별로 이 절차 자체가 귀찮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더 이상 휘말려 싶지 않다 이런 분들도 있고 뭐 어떤 분들은 금액이 되게 적어도 나는 꼭 받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라 그 의사가 있으신 분들을 보통 모으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는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 같이 단체 소송을 하시면 같은 하나의 사건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변호사 보수 같은 게 좀 낮아지는 경계시 더 일반적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혼자 하려면 뭐 이렇게 들 텐데 뭐 여러 명이 했을 땐 이런 이익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의자들은 그 기소가 되고 신분이 계속 어려워질수록 여러 경제적인 것도 어려워지는 데다가 쓸 돈도 많아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진행을 하시는 것이 그나마 조금 더 집행의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라 이제 그런 거를 참고하시도록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없으신가요? 비용이 조금 궁금합니다. 비용은 그거는 지금 얘기할 개인적으로 수 없다, 이 좀 말이네요.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변호사님 제가 따로 물어봐야 되나? 저희 법률 방송을 통해 따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조언 참고하셔서 잘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참 요즘 이 다단계 사기가 정말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유사수신 행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이제 다수들을 속여가지고 사실 네. 기망하는 사기의 수법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요. 네. 이제 이 특성상 되게 다수의 여러 명들이 뭐 공통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거고, 그래서 네. 지금은 이제 900만 원 정도면 아까 뭐 더 많은 금액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뭐 피해자 한 명의 금액이 적은 거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다수들을 상대로 기망을 해서 편취를 하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형사 고소를 진행하신 상태인데 재산 압류를 위해서는 민사 소송을 반드시 따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이제 형사고소랑 네. 민사 절차는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네. 형사는 결국에는 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는 거다 보니까 국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 네. 거기서 얼마를 지급하라고 나오지는 않고요. 통상적으로 금전적인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네. 만약에 민사소송을 개인적으로 진행할 경우 좀 신속하게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한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피해를 보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만약 단체로 민사소송을 진행했을 경우에 아까 이분은 지금 900만 원의 피해를 입으셨지만 억대의 피해를 입으신 분도 계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 피해를 그 우선순위가 어떻게 될까요? 그 압류를 진행했을 경우. 뭐 가압류를 하거나 이럴 땐 항상 안분 배당을 하기 때문에 네. 채권 금액별로 나누는 거지, 일방한테 뭐 먼저 1,000만 원을 손해본 사람한테 1,000만 원을 다 주고 네. 그 다음 900만 이런 주는 개념은 아니고요. 네. 안분 배당을 채권자들에 동등하게 하고 있긴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채권이 조세 채권이냐 뭐 등등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있는 채권도 있는데 네. 이렇게 동일한 그러니까 채권이 있으신 이런 피해자분들 상황에서는 동등하게 안분 배당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상담자께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은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는 사건들은 사실 피해보기 되게 쉽지 않은 경우가 많기는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 범죄 자체가 처음부터 되게 계획하고 조직된 범죄이기 때문에 금원을 이제 숨기거나
어쨌든 이 대상 금액 자체를 쉽게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획된 범죄의 특성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가만히 있으면 받지 못하는 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피해자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빠르게 민사소송을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화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중소연예기획사와 연습생 전속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꿈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부모님도 제 꿈을 응원해 주셔서 계약을 진행했는데요. 계약 기간은 5년이었고 데뷔 시 추가로 7년간 전속계약이 연장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는데요. 회사는 월 100만 원의 연습비를 지원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의상, 숙소, 식비, 레슨비 등의 각종 비용을 공제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이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약속된 레슨과 트레이닝 기회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고 데뷔 기회도 계속 미뤄졌는데요. 최근에는 회사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연습생 관리가 더 소홀해졌고 월 지원금도 3개월째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과도한 다이어트 강요와 불규칙한 스케줄로 최근에는 건강도 많이 안 좋아졌고요. 결국 저는 참다 못해 계약 해지를 요청했지만 회사는 위약금 5천만 원을 요구하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중도 해지 시 연습생 육성에 투자된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제시한 금액이 과도하게 높기도 하고 실제 투자된 비용의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제가 소속사에서 요구하는 위약금을 배상해야 할까요? 하셨습니다. 네, 태연 변호사님 마침 엔터 전문이시잖아요. 네. 이 상담자님처럼 연습생 단계에서부터 전속계약 분쟁으로 소속사와 갈등을 겪는 경우가 좀 많은가요? 네, 이제 이런 계약 자체가 뭐 몇 개월의 계약이 아니라 보통 장기간을 예정하고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사실 이 계약 관계를 유지하는 게 아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뭐 연습생이면 연습생인 대로 데뷔를 했으면 데뷔한 대로 이 전속 계약 자체에서는 사실 다양한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과거에는 사실 이런 거를 좀 찾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생들이 화가 나도 소속사에게 이런 소송을 한다거나 문제 삼는 거를 쉽게 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연예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도 이런 거에 대한 권리의식이 많이 강화가 되면서 네네. 더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를 좀 제기를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기획사가 계약 당시 약속한 지원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계약 해지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계약 불이행에 따른 정당한 요구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상담자께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할까요? 네, 이제 사실 이게 뭐 계약 불이행에 따른 정당한 이행인지 아니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는 사실 이 계약 관계에 대한 신뢰 관계를 훼손한 자가 누구인지 규책 사유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좀 제대로 따져봐야 되는군요. 네네. 이 사실관계만 봤을 때는 사실 회사에서 어떤 과실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신뢰관계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계약 위반 사유인지 등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 사연만 가지고는 뭐 위약벌 손해배상을 지급을 해야 되거나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규책 사유 자체가 뭐 중대한 계약 위반이 있는 자에 따라서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회사에서 투자비로 지출한 금액이 얼마인지도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3년간 연습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투자는 이루어진 상황이긴 한데요. 실제로 이 소속사가 요구한 위약금 5천만 원은 정당한 금액일까요?
네, 사실 위약금은 또 법률적으로 손해배상 예정액 혹은 위약벌로 해석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많이 추정을 하고 있긴 한데 그러한 경우라고 하면 5천만 원이 과도하다라는 판단이 있다고 하면 설령 이 상담자분 자체한테 규칙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감액이 될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상담자께서 소속사 측과 원만하게 합의를 보려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게 현명할까요? 네, 지금 당장에 뭐 이분이 뭐 소송을 한다거나 그렇게 진행하신 건 아니신 것 같고 네. 소송에도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거는 맞기 때문에 뭐 회사와 적정하게 이야기를 해서 투자한 금액의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를 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나는 잘못한 게 없다. 회사의 잘못으로 이 계약이 파기된 거라고 주장을 강력하게 하신다고 하면 뭐 추후에 소송을 하셔야 되겠지만 우선은 소송하시기 전에 회사 측이랑 한번 원만하게 합의점이 없는지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가끔은 손해배상 같은 거 없이 뭐 합의 해지서를 작성해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면도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상담자분 사례처럼 소속사의 과도한 스케줄 강요와 또 체중 관리로 건강이 악화되는 사례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뭐 흡연이나 음주, 이성교제 등 소속 연습생의 사생활까지 엄격하게 관리하는 부분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까요? 네, 이제 이 새생활 관리에 대한 부분은요, 사실 계약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소속사와 그리고 아티스트 간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전속 계약서에 상세한 내용이 있고 서로 계약을 한 거라고 하면 법률적으로 당장의 문제는 없고요. 다만 이제 계약서 내용보다 과도하게 요구를 한다거나 계약서 기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약 위반의 문제도 될 수 있고 또 더불어서 사생활 침해 문제도 발생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미지 관리가 중요한 연결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네. 네. 이처럼 전속계약 해지와 관련해서 법적인 다툼이 있을 때 실무상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어떤 건가요? 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 전속 계약의 해지의 위기까지 오게 된 데에 규칙 사유가 있느냐 그것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 전속 계약 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 회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계다 보니까 사실 거의 가족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다 보니 사실 뭐 여러 가지 분쟁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쌍방이 모두가 서로의 과실이라든지 잘못했다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고 이제 그 사유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 이것이 정말 누구의 규칙 사유를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게 가장 실무상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각자의 과실이 있거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계약을 파기할 정도의 잘못이냐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런 문제가 뭐 쟁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고려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 진짜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이게 사실 정말 규칙 사유가 있느냐 그리고 이게 누구의 책임이냐 중대한 계약 위반 사유냐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기는 하거든요. 네. 물론 뭐 사례를 많이 경험하고 누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좀 전문가를 통해서 검토를 받으시는 게 가장 좋고 내가 함부로 이걸 판단을 했을 때에는 잘못해서 크게 위약벌이나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객관적이고 경험이 누적된 변호사님과 좀 상의를 하신 다음에 다음 절차를 고려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궁금한 점이 또 연예 기획사나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계약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요새는 뭐 표준 계약서라고 하는 대중문화예술협회 관련된 계약서를 많이 사용하시긴 하는데 뭐 가장 중요한 건 계약서는 그 회사와의 계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회사에서 이런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계약서에는 없고 그러면 나중에 계약 진행 과정 중에 억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런 지원을 받기로 약속을 했는데 계약서에는 없고 그럼 회사는 우리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지원할 의무도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계약서가 표준 계약서다 그러면 괜찮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계약서는 뭐 어떤 계약서든 마찬가지긴 하지만 서로가 약속한 거 특히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는 굉장히 상세하게 기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저는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고 아들만 셋입니다.
3년 전 남편에게 과거 2년간 만난 여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어요.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아서 반찬 가게 운영도 중단한 채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끝난 관계인데 뭐가 문제냐면서 미안하다는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도 아무렇지 않게 저를 대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끔찍했어요. 당시 중학생, 고등학생이던 아이들도 이 사실을 알고는 아빠에게 많이 실망했다고 제게 털어놓았고요. 그 이후 아이들의 해외 유학에 저도 함께했고 지금은 호주에 살고 있어요. 남편과 떨어져 지내며 좋은 공기 마시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아버지의 도리는 다 했습니다. 유학비와 생활비로 매달 500만 원 넘게 꼬박꼬박 보내줬어요. 집 렌트비도 수천만 원이 드는데 그 돈도 기꺼이 내주었습니다. 아이들도 방학이면 한국에 가서 아빠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요. 하지만 저는 끝내 사과하지 않는 남편 때문에 여전히 상처가 큽니다. 현재 해외에 살고 있는 제가 남편과 이혼할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남편이 먼저 잘못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용서를 할 수는 없겠죠. 상담자께서 이혼을 원하고 계시는데 현재 호주에 살고 계십니다. 이런 경우 한국 법원에서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이혼 소송 같은 경우에는요,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출석 없이 진행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해외에 계시다고 하더라도 이혼 소송을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해외 거주 중에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하게 된다면 그때는 외국 법원에서만 이혼 소송이 가능한 걸까요? 네, 그 영주권이나 시민권도 국적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국내 법원, 대한민국 법원에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남편분의 외도를 알게 된 시점이 3년 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3년이나 지났는데요. 지금 이혼을 청구해도 괜찮은 걸까요? 네, 지금 사연을 봤을 때 이 사건 자체는 3년 전에 발생을 했다고는 하지만 네. 사실 그거에 대한 후유증이라든지 본인 상처를 받은 것은 여태까지 지속이 된 것 맞습니다. 같거든요. 네. 네, 그러한 경우에는 과거에 발생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혼의 사유라고 주장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남편을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까요? 네, 이제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요, 손해배상 청구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가 그 사건 상간녀나 그 행위 등의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혹은 있은 날부터 10년 내에 하셔야 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아시게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상간 사실이라든지 상간녀 등에 대해서 안지는 뭐 3년 내에는 통상적으로 하셔야 이 소멸시효의 제한을 받지 않고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남편이 유학비와 생활비도 대주고 집 렌트비까지 냈습니다. 방학 때마다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낸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버지로서 할 도리를 다 했다면서 이혼을 거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상담자분이 아버지로서 도리는 다 했다고 인정을 하신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혼을 거부한다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혼은 서로 합의를 한다고 하면 소송 외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인데 네. 이렇게 뭐 합의가 안 되고 일방은 규책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상대방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엔 소송을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다른 걸 다 잘했다고 하더라도 뭐 외도나 불륜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뭐 법원에서 이혼 사유로 판단하고 있는 가장 흔한 사유 중에 하나이긴 하기 때문에 이 남성분이 뭐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이혼의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아이들 유학비와 생활비로 월 500만 원 이상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혼 소송 중이라면 이 생활비는 더 이상 못 받게 되는 건가요? 네, 보통은 이제 이 통상적으로 지급했던 금액을 청구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다만 양육비 같은 경우를 요청하는 경우들은 있거든요. 이 남성분이랑 이제 이 아내분이 어느 정도의 뭐 금원을 가지고 계신지 경제적인 게 어떤지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양육비에 대한 청구는 만약에 이 상담자분 양육권을 가지고 오시게 된다고 하면 뭐 청구하실 수 있고 향후라도 소급해서 청구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한다는 건 회복 불가능한 상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상담자분에게 추가적인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런 뭐 외도나 불륜 네. 등의 사유는 혼인 파탄 사유로 가장 흔하게 언급이 되는 사유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다른 것들에서 불만이 크게 없으신 상황이시고 만족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혼이라는 게 원래 한순간에 갑자기 결정하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중요한 거다 보니까 되게 장기간 고려를 하시고 제가 또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순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는 정도가 되신다고 하면 네. 이거 혼인관계 유지하시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혼을 통해서 하고 독립을 하시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아버지께서 몇 년 전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았습니다. 당시 은퇴를 앞두고 고정 수익에 대한 고민이 많으셨는데 길거리 호객 행위에 넘어가신 것 같습니다. 약간의 자본금만 있으면 매달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어렵게 현금을 모아서 계약금을 지불했고 중도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중도금 대출 이자는 시행사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근데 며칠 전 시행사 측에서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다며 이달 중도금 이자를 수분양자, 즉 아버지가 대신 납부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후에 정산을 해준다면서요. 갑작스러운 소식에 아버지가 많이 당황하셨는데요. 분양계약서를 살펴보니 입주일 지정 전까지 중도금 대출 이자는 시행사에서 부담한다는 조항이 분명히 명시돼 있더라고요. 분양은 처음이라서 이런 경우가 있나 생소한데요. 사실 곧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여력이 없어서 걱정하던 차였거든요. 여기에 중도금 이자까지 내라고 하니 부담이 큽니다. 게다가 시행사 측에서는 분양 홍보할 때 분명히 대기업 단지가 들어온다고 했는데요. 아직도 감감무소식입니다. 시행사에 대한 신뢰도 잃은 상황에서 계약을 지속해야 하나 고민이 큰데요. 중도금 대출이자 납부를 수분양자에게 맡긴 사실을 내세워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오피스텔 등에 비해 계약 취소가 어렵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계약 해지 후 계약금 회수도 가능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아버님께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지식산업센터 분양의 경우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에 비해서 계약 취소가 까다로운 게 맞는 건가요? 네, 뭐 계약 취소 자체의 법률적인 절차가 사실 다른 거는 아니고요. 네. 다만 이제 얼마나 거래가 되는 비율이 많으냐, 그리고 혹은 이거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진입할 수 있느냐 그런 거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취소가 어렵다 그런 건 아니고요. 취소에 해당하는 법률적 사유가 있으면 어떠한 형태라도 취소는 뭐 어렵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계약서상에는 입주일 지정 전까지 시행사 측에서 이자를 부담하기로 돼 있습니다. 지금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에게 이자를 내야 한다고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이게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네. 예상했던 것보다는 이제 분양자들에게 좀 부담을 주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것 같거든요. 네네. 다만 어쨌든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 사정 자체가 약정한 거랑 다르기 때문에 시행사의 어떤 규책 사유를 볼 수 있는 사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계약상 불이행으로 상담자 아버님 측에서 계약 취소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 계약 취소 사유가 중대한 뭐 채무 불이행인지 이런 걸 검토는 해봐야 될 텐데요. 네. 다만 제가 지금 얘기를 봤을 때 상담자분이 금전적인 여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님께서 이거를 이제 이자 같은 거 부담이 없다라고 네. 하니까 이 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추가적인 부담금이 많다고 했으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해당 사유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청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약 해지를 주장하려면 어떤 증거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원칙적으로는 이제 시행사의 규책 사유를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네. 흔하게 가장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뭐 입주가 지연되는 사례들인데요. 뭐 뉴스를 보면 뭐 3월에 입주하기로 했던 게 뭐 건설사는 어떤 자금난, 어떤 문제로 인해서 뭐 7월 8월 계속 미뤄지고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시행사의 규책 사유로 보기 때문에 해지를 할 수가 있고요. 통상적으로 그런 규책 사유가 있는 사유에 대해서 분양 계약서에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시행사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됐을 때는 계약금 반환도 가능한가요? 네, 이게 상대방의 규책 사유로 채무 불이행이 되는 경우에는요, 네. 원상회복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전액을 반환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또 본인이 시행사 측에서 분양 시에 대기업 단지가 들어올 것이라고 했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소송 등에서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중요한 건 당시에 이렇게 홍보를 했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입증 자료가 사실 있으셔야 되는데 네. 통상 이제 홍보하는 곳에 우연히 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녹음이나 이런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데요. 만약에 이러한 광고 내용이 정말 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편입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걸 진행하지 않은 것을 규칙 사유로 둘 수도 있는데 네. 통상적으로 과장이라든지 약간 홍보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은 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시행사 쪽에 규칙 사유가 있다라고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곧 있으면 잔금 납부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만약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 계약 해지에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까요? 뭐 잔금을 납부한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하다 이런 거는 아닌데요. 네네. 어차피 계약 해지나 해제를 결정을 하셨다고 하면 사실 돈은 입금이 되면 나중에 반환받는 게 되게 쉽지가 않고 네. 적극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사실 입금을 안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을 한다면 참 좋은 상황일 것 같은데요. 추가로 해주실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분양계약의 해제, 해지 혹은 취소라고 불리는 것들은 그냥 대금을 안 낸다 혹은 취소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나는 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네. 하시는데 그런 절차는 아니고 특히나 이제 계약금이라든지 미리 선납한 금액에 대해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더욱더 꼼꼼하게 하셔야 되는 것이 그 계약금도 몰수당할 수 있고 결국에는 전액을 다 납부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계약 과정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혹은 상대방 쪽에 규칙 사유가 없는지를 먼저 살피시고 그런 사유가 있다면 전문가들과 상의를 하셔가지고 계약금 반환을 받을 수 있고 손해가 없이 해제나 해지할 수 있는 사안인지 검토를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김태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법률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내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